자, 어텐션. 좋아요. 자, 이렇게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그 아침에 그 조깅 나왔던 사람이 얼추 한 15명, 한 20명서 이래 되는데, 그때가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전달을 해요. 이제 그때 그림을 그릴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는데, 오늘은 그 역사도 조금 하고, 아주 소중한 시간이니까 그 학습 탐사는 이번에는 거의 90%는 역사로 하기로 했고, 그래도 이제 그 어떤 우리 자연과학 단체이기 때문에 한 10%, 터키 가서는 또 암서학 있으면 한 20, 30% 지질학, 강문학도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 게 오히려 저 역사할 때도 나중에 이렇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저 오늘 했던 거는 동위원소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예. 동위원소에 관한 이야기. 그래, 좀 밝혀합니다. 동위원소. 아침에 참석 안 했던, 새벽에 참석 안 했던 사람들 위해 갖고 제가 아침에 뭘 했는가. 그냥 지금부터 막 주셔야 되는데, 별자리를 했는 거, 이제 그대로 또 한번 암기를 해볼게요. 별자리는, 겨울철 대표 별자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 터키 가서도 새벽에 날이 맑으면 항상 어디든지 학습 탐사는 별자리를 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점점 보기 어려워지니까, 날씨 때문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쪽에 왔을 때 별자리를 평생 가질 걸, 여러분 3시간, 한 3일 정도만 집중하면 별자리 10개를 다 암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낮 동안에. 그래서 겨울철 별자리. 그래서 계절마다 대표 별자리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디페런스를 하면, 그 여름철 대표 별자리는 7월달 여름 한철에 밤 9시에 정남쪽에 뜨는 별자리가 그 계절의 별자리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지금 아직도 겨울 같지는 않는데, 겨울에는 오리온 자리가 저녁 먹고 한 9시부터 밤 11시까지 아주 장엄하게 남쪽 하늘에 딱 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 오리온 자리 편안하게 해서 오리온 자리에 2개 별만 알면 돼요. 그 3대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3대성이 이렇게 돼 있고, 요 별이 베텔기우스예요. 베텔기우스. 빨리 합니다. 요 별이 니겔이요. 니겔. 보이지? 이렇게 이해됐어. 이해됐어. 자, 그냥 바로 받아주면 니겔, 베텔기우스. 자, 이게 보세요. 우리 박자세 지금 노마, 왕, 연도 20, 30개 다 하겠는데, 요 1등선 10개 알면 이거는 여러분들 지갑에 1,000만 원 갖고 가는 요때 그냥 베텔기우스. 이때는 우리끼리 몇이라고 외쳤는데, 베텔기우스. 니겔. 그래서 오늘 일등선 10개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벌써 2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오리온 자리는 이렇게 사각형이요. 그래서 베텔기우스, 이쪽이 니겔, 이렇게 되면 베텔기우스, 니겔. 그 다음에 요렇게 있어요. 4개 있어요. 사실 4개 다 1등성이요. 4개 다 암기할 필요 없어요. 너무나 유명한 여기 베텔기우스고 요게 니겔이요. 그럼 이 벨트에 있는 게 정확히 벨트예요. 이게 오리온 자리잖아요. 오리온 그리스 신화에 난 사냥꾼이잖아요. 사냥꾼이 정확히 벨트에 있는 게 이 3대성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천문학을 좀 더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됐네요. 자, 벨트가 있으면 벨트의 밑에 당금을 차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3대성은 다 알잖아, 우리나라 사람들. 3대성이 이렇게 3개 있으면 이게 벨트고, 요 밑으로 또 희미하게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있어요. 희미하게.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서 요거 딱 하면 진짜 100만 원짜리예요. 요거 딱 알면 3대성이 깜깜한 강원도나 이렇게 깊은 산중에 딱 들어가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요 3개는 명확한 별이요. 근데 요거 3개는 2개는 희미한 별 같은데, 요 가운데 있는 거는 뭔가 애매해요. 뭔가 지우다만 흐릿한 흔적이 요거 있어요. 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오리온 대네블라. 자, 다시 오리온 대성운. 처음 들어봐요? 네.
오리온 대성 요거 하나만 한 국제 학술 대회에 있었습니다. 자, 일단 빨리 이야기해 줄게요. 자, 내가 요 새벽에 온 사람들한테 다 했어요. 이틀 전에 했는데 일단 이 범주를 알려줄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가장 큰 것부터 해줄게요. 가장 큰 거는 우주는 은하단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은하단이라 그래요. 은하의 거대한 그룹이요. 그러면 은하의 거대한 그룹에는 우리 보통 은하수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밀키웨이요. 밀키웨이. 그래서 이 은하단 하나에는 대략 1000개 정도의 밀키웨이가 있어요. 이걸 은하단이라고 해요. 은하그룹입니다. 요건 하나의 단도 은하요. 됐죠? 이 한독 은하를 끄집어내면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우주에 이 은하가 몇 개냐? 대략 1조 개 정도로 보고 있어요. 1조 개. 네. 옛날에는 한 20년 전에는 책자에 1000억 개 이렇게 대충 했는데 지금은 은하가 우주에 1조 개 정도로 봐요. 그 앞으로 더 관찰하면 더 나와요. 거의 무한대에 가깝더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한 은하를 보면 한 은하가 이제 우리가 아는 밀키웨이예요. 그래서 이걸 은하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용어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학문을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혼선이 일어나요. 그래서 밀키웨이는 젖이잖아요. 그래서 헤라클레스 젖을 빨았는데 우주에 이렇게 했는 그런데 그러면 이 은하수는 일반적으로 이걸 갤럭시라고 해요. 갤럭시라고 하는데 이 갤럭시는 별이 지금 우리 갤럭시는 별이 대략 2000억 개로 되어 있어요. 2000억 개. 그럼 요 모든 것이 다 1000억 개보다의 별로 된 덩어리예요. 네. 그래서 다르게 요거 하나만 알아도 금방 이해할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초등학교 옛날에 4, 50년 초등학교 기억하시면 우주는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풍선이라 보면 이게 전체 우주라면 여기에 이렇게 점을 찍은 이게 은하요. 네. 이 은하는 은하 하나를 보면 여기 1000억 개의 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풍선을 불면 이게 늘어나잖아요. 커지면 이게 사인펜으로 했는 여기 때문에 잉크 요 분자 하나하나도 늘어나겠죠. 분자가 바로 원별에 해당된다면 늘어나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이제 이게 이렇게 커진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게 동전을 붙여놓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동전에 풀이 원자 하나하나가 별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주가 늘어나도 별과 별 사이는 늘어나지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지금 한 20, 30년 전에는 보통 천문학 교과서에 우주가 팽창하면 별과 별 사이가 늘어난다 그랬는데 왜 이야기를 길게 하느냐면요. 간단해요. 우주론을 이야기할 때는 기본 최소 단위가 은하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별을 연구할 때는 가장 큰 단위가 은하가 되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별을 하나 꺼내면 이 스타 이걸 항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밤하늘이라는 그 세계는 지금 80억 인류가 있듯이 하나의 갤럭시는 1000억 개의 주민으로 돼 있어요. 그 하나하나가 별 스타예요. 됐죠? 거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 별은 잘 들으세요. 별은 우주에 세 가지 형태로 있어요. 첫 번째 단독별 됐죠? 단독별 하나. 두 번째는 별 두 개가 이렇게 있어갖고 서로가 서로를 공전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에요. 됐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쌍성계라고 해요. 쌍성계. 예. 요거는 단독별. 근데 밤하늘의 별의 50%가 보이는 여러분 밤하늘 별의 대략 50%가 쌍성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처음 알고 있죠. 전부 다 별은 점이지 무슨 두 개로 돼 있어. 50%두 개로 돼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보면. 예. 박사님 잠깐 동영상 틀어서 그래. 마이크 된지 한번 좀 테스트. 됐어. 보자. 그래서 하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어텐션. 그래서 우주에 있는 별이 우주의 주민이고, 그러면 별이 지금까지 딱 두 종류 형태의 별에 분류를 할 수 있어요. 헛별이 있든지, 그 다음에 쌍성으로 있든지. 그래, 밤하늘의 50%는 헛별이고, 나머지 50%는 쌍성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확히 범주화했죠. 그럼 우리 태양계는 뭐야? 헛별이잖아. 헛별인데 딸린 식구가 있잖아. 됐죠? 이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무슨 말하면 별이 있고 이만한 크기 있으면 상승계가 되는데 이거에 거의 뭐 수천 분의 1밖에 안 되는 쪼매는 새끼들만 자식들만 거느리고 요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학운동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적게 해서 이런 거 잘 모르는 게 아니고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이 분류를 못해서 지식이 가도 계속 어지러진 방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요거 말씀이 돼요. 별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별만 있든지 두 개의 별이 서로 공전을 하든지 요거 두 개밖에 없는데 기본적으로 그럼 우리 별이 하나가 있고 행성이 있는 경우는 뭐냐 이거야. 그럼 그런 경우가 옛날부터 많이 발견됐으면 많았으면 그걸 연구를 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있는 태양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관측 결과가. 오케이? 자, 뭐 됐으니까는 그거 이제 끊어놓고 후반부에 볼게요. 오늘 이거부터 빨리 해야 되겠죠. 자, 그래. 그렇게 해갖고 다 내려놓으세요. 화면에 내려놓으세요. 이쪽에 집중해야 되니까. 됐죠? 오케이. 자, 오히려 이제 파워포인트보다 어떤 데 이게 중요해요. 맞죠? 자. 잘 들었어요? 이게 너무나 간단한 개념인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가? 반대로 쑥 이야기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그때 요때는 안 가르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자꾸 짓궂게 그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숨 죽이고. 우주는 별만 이해하면 다 이해가 돼요. 별이 무리가 은하니까요. 별이 1000억 개에서 모이는 게 은하고, 그렇게 1000억 개에서 모인 게 지금 1조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별 한 개의 별이 어떤 식으로 모이는 것만 이해하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간단한 게 잘 이해가 안 돼가 자꾸 여러분들 헷갈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은 헛별이 있든지 두 개가 서로 공전을 하든지 요것만이 지난 3000년 동안 관측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수금지와 목토층은 행성이잖아요. 그러면 행성은 별이요, 별이 아니요? 질문. 행성은 별이요, 별이 아니요? 자, 별이 아니다고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행성도 별성 땄을까요? 별이라고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때 속으로 내가 이번 가게는 행전이 이거 유명한 정치 지도자인데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또 모르더라고. 대답을 하는데 나왔는데 그거 보고 했어요. 와, 일국에 무슨 국회의원들한테 물으면 국회의원들 중에 아마 한 30% 헷갈릴 거예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를 이해 못 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예. 화성, 금성, 지구, 뭐 지구는 별이 아니면 누구나 알죠. 그럼 화성, 금성은 별이 있냐? 속을 뜨끔한 사람도 많죠. 자, 정확히 할게요. 별이 아닙니다. 예. 예. 어떤 경우든 별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 때문에 별이 아니라는 건 대단하십니다. 자, 뭐고 지금까지 모든 초등학생, 대학까지 배웠던 나레이션이에요. 그럼 스스로 빛을 내는 거는 자, 이게 얼마나 다른 얘기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거는 장작불 때도 내고 석탄 때도 내고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별을 진짜 좋은 얘기예요. 별을 어떻게 배웠어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라고 했잖아요. 이따 이래도 다 망하는 거예요. DNA가 왜 망했다고 했어요? 이중각성을 곡선을 왜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언제 깨달았냐? 박사학위 끝나고 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중고등학교 공부, 대학까지 다 했는데 왜 이런 중학생 정도의 과학도 응용을 못하는 거 봤더니 전부 다 잘못된 개념으로 과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온갖 종류가 있어요. 그럼 온갖 종류 다 배려해야 되겠네. 그렇죠. 자, 그럼 또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 예. 예, 수소 융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아까 그러면 대답은 딱 하면 핵융합도 그렇게 하면 돼요. 수소 핵융합이에요. 근데 왜 그게 수소 핵융합 하면 내가 80점 정도 줄 수 있는데 100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핵융합 하면 어쨌든 틀리지 않을까? 이건 거의 90점을 줘야 돼요. 정확한 답은 뭐냐면 핵융합이 정답이고 이건 딴지 걸 수 없는 정답이고 핵융합 안에서 수소 핵융합이 있고 헬륨 핵융합이 있고 카본 핵융합이 있고 마그네슘 핵융합이 있고 실리콘 핵융합이 있고 철 핵융합이 있고 하면 또 틀려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과학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함부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다시 별은 스스로 빛을 낸다는 말은 진짜 과학을 망치게 하는 거예요. 느꼈죠, 확실히. 그러면 딱 정답은 무조건 핵융합. 핵융합하면 또 핵분열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핵융합하고 핵분열은 어떤 차이일까요? 물어봐요. 대답하시죠. 이게 참혹함을 느낀다. 핵융합과 핵분열은 뭐가 차이가 있을까? 원자가 쪼개지는 거와 원자가 흩어지는 거. 우리 의사 선생님입니다. 한 80점 만족했어요. 잘 들었어요. 그래서 사이언스는 이렇게 데피니션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수학도 데피니션이 없으면 수학이 없어져요. 그걸 공리 시스템이라고 해요. 자연과학은 수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학문이기 때문에 데피니션이 없으면 자연과학은 소통이 안 되고 검증이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문학은 적당히 뭐 이렇게 할 수, 예술은 적당히가 가장 중요한데 자연과학은 데피니션의 모든 문제를 다 이해해요. 그래서 그 데피니션의 최고의 데피니션은 뭐냐면 모든 존재가 부정할 수 없는 데피니션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처음 언질해갖고 만학의 아버지가 된 사람 우리 발가락을 오늘 만지고 왔잖아요. 어떤 경우도 틀릴 수 없는 데피니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논리학이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A는 A다. 이거 딴지길 사람 있어요? 그렇잖아요. A는 A다. 이게 데피니션입니다. 이게 동일이다. 자, 긴 이야기 할게요. 별이 불타는 것은 핵융합이에요. 그래서 별의 데피니션은 핵융합을 하는 천체. 그것 어떤 걸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게 데피니션이에요. 그래서 핵융합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모든 관건이고, 그럼 핵분열은 뭐냐면 분열이든 융합이든 에너지를 내요. 그래서 분열에서 에너지를 얻는 게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한꺼번에 1초 만에 원자력 발전소 에너지를 다 내는 게 원자폭탄.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원자폭탄은 핵분열이 삽시간에 일어나는 거. 원자력 발전소는 핵분열을 삽시간에 하는 걸 원자폭탄. 그걸 천천히 수년에 걸쳐 천천히 하는 걸 원자력 발전소.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 분열을 하든 융합하든 왜 에너지가 나오는가? 그건 간단하죠. 분열을 하든 에너지가 빨리 할게요. 다 나눠서. 자, 핵융합부터 말씀드릴게요. 핵융합은 별은 핵융합이다. 항상 있어요. 이게 바로 내가 왜 오늘 아리스토텔레스가 진짜 위대한 말을 했는가? 창의성은 뭐요? 같은 걸 찾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같은 걸 찾는 게 뭐죠? 우리가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했는 거 방정식이죠. 방정식이 왜 같은 걸 찾느냐면 방정식은 이쪽에 x 플러스 y 플러스 했는데 이꼴 해갖고 g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방정식이잖아요. 이게 뭘 찾는 겁니까? 자, 여기에 블랙박스 이렇게 두 개 두고 이쪽에 나오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같은 조건을 찾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가 했던 모든 학문은 같은 걸 찾는 거였어요. 그걸 방정식이에요. 그걸 물리학이에요. 그걸 수학이에요. 아리스토텔은 이걸 딱 빼뜨려 놓은 거예요. 방정식 어렵잖아요. 그 말은 같은 걸 찾는 게 어렵다. 다른 거는 그냥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공부를 학문을 잘 못하는 거예요. 눈에 띄는 것에 현혹돼서. 오케이? 눈에 띄는 거는 예, 모든 동물이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케이,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핵융합은 뭐냐면 핵이 융합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핵이 가장 간단한 핵은 수소 원자 핵이요. 수소 원자 핵은 뭘로 돼 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목 아프게 계속 새벽에 이야기해줬는데 수소 원자 핵은 뭘로 돼 있어요? 양성자. 예. 이거 하나 내가 우리 회원들한테 머릿속에 심어주는데 10년 걸렸습니다. 내가 학을 띄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게 왜 학문을 사람들이 못하느냐. 일상 용어에 메모리 되어 있기 때문에 학문을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상 용어를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박자세서는 잡담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학술 용어만 쓰라.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수소 원자 핵은 우주에 있는 주기율표 중에 가장 간단한 핵이기 때문에 자 정리해 줄게요. 원자 요 공식이 끝나는 걸 우리가 10년 동안 했거든요. 원자는 뭘로 되어 있냐 하면 원자 핵과 이건 적으세요. 원자 핵과 뭘로 되어 있나 하면 원자는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어요. 됐죠? 이 원자 핵은 뭘로 되어 있나 하면 원자 핵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되어 있어요. 요 간단한 걸 암기 안 해갖고 예, 30년 헷갈리고 늙어 죽을 때까지 헷갈려요. 자, 그래서 이거 넘겨보시죠. 자, 다시 정리. 오늘 이거 다 씁시다. 비싸게 이 회식 대회 했는데 돈 좀 뽑아야 돼요. 자, 지금부터 내가 한 3개만 가르쳐 줄게요. 이번에 뿌리를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평생 이제 모든 게 다 보입니다. 먼저 원자. 원자는 뭐냐? 뭐로 되어 있나 하면 원자 핵하고 전자가 되어 있어요. 됐죠? 원자 핵은 뭘로 되어 있나? 양성자, 중성자로 되어 있어요. 이걸 내가 다른 그룹에서, 다 어른들 그룹에서 요거 하나만 매주 금요일 강의하는데 이거 하나만 몇 번 반복한 줄 알아요? 이거 하나만 그 사람들한테 심어주려고 이거 하나만 내가 가정 안 할게요. 이거 하나만 10주 동안 했습니다. 예. 이거 하나만 내가 10주 동안을 강의 딱 시작하면 같이 복창시켰어요. 10주 정도. 그러니까 물론 1시간 다는 안 했지만 한 20분 정도 10주를 하니까 그때서야 그게 몸에 스며든다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걸 여러분들 항상 물어봐야 돼요. 왜 이 간단한 게 그렇게 오래 안 되는가?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그걸 왜 스스로 생각 안 했냐면 감각이 끊임없이 끄달려서 그런 거예요. 자, 그 정도. 자, 그렇죠? 그러면 자, 해볼게요. 그러면 자, 먼저 카본을 해볼게요. 카본을 해보세요. 자, 그대로 정리해보세요. 카본은 원자잖아요. 됐죠? 그러면 카본은 양성자가 몇 개요? 라고 물으면 6개. 그러면 양성자가 6개라고 어떻게 대답하게 됐을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카본이 대충 중학생 때 카본은 양성자가 6개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당신은 카본이 양성자가 6개라고 대답할 수 있었느냐고 물어봐야 돼요. 이게 논리학이에요. 이렇게 유추하기 때문에 카본에 대해서는 아는데 만약에 골드에 대해서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거 각각 다 암기해야 되잖아요. 자, 다시 할게요. 그래서 모든 거는 반드시 데피니션에서 나와야 돼요. 이제 정확히 알겠죠? 데피니션 안 나오기 때문에 인경문밖에 안 되고 다른 질문은 모르게 되는 거예요. 됐죠? 데피니션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데피니션이 뭐냐면 주기율표의 원소 번호가 6번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6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100점이에요.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질문하고 또 틀려요. 됐죠? 자, 그러면 뭐가 위도해요?
주기율표에 이걸 양성자 개수로 배열을 하다는 게 자연과학에서 첫 번째 위대한 발견이었어. 그럼 그전에는 양성자 개수로 하지 않았어요. 뭘 했냐면 질량수로 했어요. 질량은 어떻게 하냐면 저울에다가, 저울은 아주 고대부터 있으니까 이쪽에 뭘 넣고, 이쪽에 기본 단위 있는 알고 있는 걸 넣고, 이쪽에 설탕 5덩 걸 넣고, 요거 다른 거 했을 때 이게 안 균형을 잡으면 요 설탕 5개 질량을 여기서 가졌다는 거는 직관적이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800년도부터 한 4, 50년 동안 요렇게 해서 자연에 있는 많은 재료들을 갖다 올려갖고 60개 정도의 엘리먼트를 알게 된 거예요. 자, 따라오셨나요? 그럼 그때는 주기율표가 있었는데 지금은 99개인데 그때는 한 60개 정도로 알게 됐는데 그때는 뭘로 배열했나 하면 질량으로 배열했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실리콘이라는 덩어리가 있다. 강물 덩어리가 있다면 우리 아는 기준, 그 기준을 뭐냐면 탄소를 했어요. 탄소 숫덩어리를 넣고 돌덩어리, 실리콘으로 된 돌덩어리를 놨을 때 숫덩어리가 이만한데 균형을 잡으려면 돌덩어리는 요거보다 적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B가 나오잖아요. 그 B대로, 질량 B대로 주기율표를 거의 한 50년 동안 만들어 통용이 됐어요. 근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화학 이렇게 발전하고 와 있었는데,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좀 이제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그 화학적, 원자적 속성이 질량으로 나열해서는 뭔가 특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엑스레이를 전문으로 연구했던 한 사람이 주기율표에 우주에 있는 그 60가지 원소는 사실은 나열되는 것이 어떤 특성대로 나열되는 것이 질량이 아니고 어떤 전기를 띠는 가운데 있는 그 핵심적인 입자. 그때는 언제냐면 1920년도쯤 됐으니까 양성자가 발견됐어요. 양성자 개수하고 개수대로 주기율표를 배열하면 여러 가지 예측도 할 수 있고 자연의 법칙이 막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걸 처음 한 사람이 누구다? 내가 오늘 울컥했던 게 바로 그 점이에요. 여러분들은 울컥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나는 왜 울컥하느냐? 오케이? 내가 감정이 해퍼서 울컥하는 게 아니요. 훨씬 더 중요한 무엇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울컥하는 거예요. 20살의 젊은 과학도가 그때 만들어진 얼마 안 되는 엑스레이를 이용해갖고 물질의 엑스레이를 쏘면서 물질의 특성을 분류하다가 물질의 특성이 엑스레이에 반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뭔가 다르다는 걸 알고 복잡합니다. 주파수 제곱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 봤더니 엑스레이를 쏘갖고 반응하는 그 정도로 따라갖고 물질을 배열하면 예측이 되고 중요한 특성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그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원소라는 게 뭔지 뭐냐면 플러스 전기일 때는 양성자 개수로 나열해야 된다고 인류 역사 처음으로 발상했던 사람이 바로 가리폴리 전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컥한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 기억이 없으면 울 수 없어요. 이제 됐죠? 나는 왜 울컥한데 여러분들은 또 박박수 오버하고 있네. 이래서 이제 이랬나요? 감정은 정말 기억이. 난 그 대목만 울컥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기율표 강의한 게 100시간이 넘는데 그 100시간 넘는 주기율표의 가장 핵심적인 지식은 주기율표는 양성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갖고 92개로 나열한 숫자의 시스템이라는 걸 이런 그 강의는 주기율표 내 강의를 많은 사람들 듣고 좋은 이야기 많이 적어놨어요. 많은 학과 교수가 있고 많은 고등학교 화학 선생이 있어도 그런 식으로 잘 안 가르치는 거예요. 몰라서 자기도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자기도 몰랐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넘는 얘기예요. 자, 됐죠. 이거 하나가 진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기율표가 모든 화학이나 모든 생물학의 뿌리잖아요. 그 출발점이, 과학적 출발점이 모졸리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20대에 각 차출대가 나가갖고 총알을 맞고 가르쳐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현대 물리학에 보면 그 사람 사진이 나와요. 그 사람이 엑스레이를 이용해갖고 이 원소를 나열했던 그 손으로 그렸던 그 그래프가 나와요. 과학사에서.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노벨상 3개를 줘도 모자라요. 그 정도로 위대한. 그래서 그 예담으로 그때 이제 그거 했던 과학계 원로들이 영국 정부에다가 항의를 해갖고 다음부터는 총망받는 과학자들은 전선을 보내지 말자.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정착이 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기율표는 양성자 개수를 하나에서 92개로 하나씩 증가해서 나열한 거다. 이게 1000만원짜리 지식이에요. 근데 모든 선생들이 이걸 강조 안 하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후로 모든 게 헷갈려 버려요. 됐어요. 그러면 양성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양성자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인류가 알게 된 입자는 양성자가 아니었어요. 그게 바로 알파 파티클이에요. 오늘 새벽에 거의 한참 해줬는데 알파 입자였어요. 네. 알파 입자, 제가 무조건 기억하세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알파 입자는 이렇게 그리면 돼요. 저처럼 이렇게 그려보세요. 이거 제 중학교 때 나오는 거니까 다 지금 모르니까 요거는 4개의 양성자가 된 거예요. 간단히 해요. 4개의 양성자인데 실제 2개의 양성자하고 2개의 중성자가 있어요. 중성자,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명확하기 이전에 인류가 1910년부터 그 핵물리학자가 항상 썼던 게 알파 입자라고 썼던 거예요. 여기 하나의 입자로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게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로 되어 있다고 밝혀지면서 우주의 전체 구조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주는 별로 되어 있잖아요. 잘 들어서 별은 뭘로 되어 있냐면요. 보세요. 75%의 수소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5%의 알파 입자로 되어 있어요. 그만이상해서. 그래서 이게 지구, 태양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자, 빨리. 그래서 그러면 이거 100% 되면 뭐 주기율표 있는 거는 뭐냐? 주기율표는 전부 다 이거 1000분의 1, 0.1% 이하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를 천문학자들이 주기율표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요? 이래요. 천문학자 주기율표 나중에 보여줄게요. 이렇게 합니다. 수소, 헬륨, 기타 등등. 이런 걸 심어줘요. 수소, 헬륨, 나머지는 기타 등등이라는. 심지어 어떤 천문학자는 뭐라 하면 수소, 헬륨, 나머지는 모두 메탈이라고 그래요. 이러면 이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주는 돌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는 99.9%가 수소하고 헬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륨 입자를 알파 파티클이라고 해요. 자, 그 정도. 자, 그러면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오늘 꼭 이 시간에 이어서 동위원소라는 개념만 알고 가시면 여러분 1000만 번입니다. 동위원소라는 개념. 그래서 내가 그 그룹한테 한 달간 동위원소 하나만 갖고 한 달간 강의했습니다. 학을 뛰게 해주는 겁니다. 내 교육법은. 진리도 해줘야 돼요. 그래도 안 바뀌어. 그만큼 우리가 일상생활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에 뭘 안 하느냐 하면 여러분 사고 실험을 안 해요. 사고 실험 안 하는 걸 내가 그때 해줄게요. 바로 우리가 며칠 전에 그 올림푸스에 갔잖아요. 그 새벽 안개가 막 끼고 멋있었어요. 근데 안개인 줄 몰랐어요. 근데 한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박사님, 저거 바다가 있어요. 새벽에. 내가 봐도 바다야. 아무튼 그날 바다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뭐 그거 2시간 해 뜨고 나면 그게 바다가 아닌 거예요. 금방 그냥 뽀록 나요. 근데 그 사람은 박사님 여기 바다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추가 약한 게 아니고 아마 그때 한 50% 물으면 다 바다에 들었을 거예요. 근데 뭘 유추를 못했어요. 그때가 새벽이었다는 거. 새벽이 되면 땅하고 공기 온도차가 극대화돼요. 새벽에는. 왜냐하면 밤새도록 땅이 식잖아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있으니까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응결이 돼요. 그래서 새벽 안개가 끼요. 안개가 이렇게 무게가 일정하니까 일정한 평면을 이뤄요. 또 수평면처럼 보이는 거예요. 조금만 과학 지식을 갖고 있으면 저거는 바다일 수가 없어라고 의심이 생겨야 되는데 바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회원들하고 이렇게 몽골에 내가면서 옆에서 뭐 현상을 보고 유추하는 걸 이렇게 관찰해봐요. 진짜 심지어 박사학위 한 사람도 유추하는 거 황당한 유추해요. 맞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런 간단한 유추를 못할까? 여러분들이 브레인을 생각하는 데 쓰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왜 생각하는 데 안 썼냐면
감각의 폭주에 휩쓸려 갖고 바깥으로 따라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장전도. 자, 지금 오늘 동요서 하나만 알면 내가 이거 하나로 한 시간 얘기도 나는 만족해요. 결론부터 할게요. 지구과학이라 적고 동요원소가 이른다. 지구과학이라 적고 동요원소가 이른다. 이렇게 되면 돼요. 주기율표라 적고 동요원소가 이른다. 우주라 적고 동요원소가 이른다. 이 정도 충격적인 이야기. 네. 우주는 별로 돼 있잖아요. 별은 동요원소를 이해 못하면 깡그리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걸 중학교 때부터 가르쳐줘야 되는데. 근데 동요원소 이야기하면 핵반응, 환경 이야기하기 자꾸 뚱뚱한 소리 했어요. 방사선에 너무나 민감해요, 사람들. 방사선 없으면 다 죽어요. 생존할 수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햇볕이 방사선입니다. 오마이사이언스. 환경론자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햇볕도 방사선의 일종입니다. 우주에는 모든 전자기파, 빛은 모든 것은 방사선일 뿐입니다. 정의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이 방사선이라는 걸 증명해 볼까요? 자, 방사선은 뭐예요? 알파, 베타, 감마잖아요. 감마선은 햇볕의 파장이 적은 햇볕입니다. 방사선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동요원소라는 개념은 먼저 이걸 심어줘야만이 이게 되는 거예요. 이 중에 특히 동요원소는, 자, 해볼게요. 동요원소를 어떻게 적느냐 하면 보통 카본을 적을 때는 6번을 이렇게 적잖아요. 기억나죠? 그러면 이거는 원소번호 6번이라 보지만은 동요원소 쓸 때는 다르게 적어주면 C12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C13이라 적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C14라 적어주면 돼요. 됐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데? 숫자에다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면 피타고라스가 맞았어. 우주는 숫자라는 걸 정렬하게 알게 됩니다. 자, 10이라는 말은 뭐냐면 두 숫자를 더한 거예요. 바로 알다시피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죠. 그래서 이걸 옛날에 질량수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분류했어요. 그러면 자, 먼저 그럼 이제 데피니션 따르면 다 풀립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나 적었을 때는 이건 원자 번호라 그러죠. 또 이것도 헷갈려요. 원자 번호라기보다는 원소. 나중에 이제 원소란 말하고 원자란 말이 또 헷갈릴 거예요. 자연과학을 아는 사람은 다 헷갈릴 거예요. 원소가 뭐고 원자가 뭐고 헷갈릴 거예요. 이거 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만은 아마 헷갈릴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더 고급 개념 못해요. 자, 그건 나중에 해볼게요. 일단 이걸 원자 번호로 통칭해요. 이 원자 번호는 바로 주기율표의 번호예요. 됐죠? 그럼 주기율표 번호를 뭘로 정했다 그랬어요? 양성. 이거 양호하면 안 돼요. 그럼 다 헷갈려 버려요. 그러면 자, 카본은 양성자가 몇 개요? 6개죠. 그러면 이거는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가 이 숫자잖아요. 그러면 여는 중성자가 몇 개? 이건 양성자 6개는 자, 여기서도 중, 여기도 중으로 돼 있죠. 한 반복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 C12, 13, 14가 다 C로 적었기 때문에 이거는 탄소라고 고정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양성자 개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오케이, 됐죠. 무조건 몇 개? 6개. 그럼 무조건 6개 다 적었어요. 지금 같이 해보세요. 그래서 6개 적었어요. 처음에는 초등학생 같은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나 했지만 세 단계로 하면 다 헷갈려버립니다. 이게 사이언스를 공부해보면 왜 기초를 단단히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요. 첫 사이언스는 A는 A대로 시작해요.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 다음 단계 하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세 번째 단계면 조금 헷갈리네. 사이언스는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에서 모든 응용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부터 흔들려버려요. 왜 흔들리냐? 첫 층이 흔들려버려서 그런 거예요. 첫 층만 언제든지 첫 층으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오케이, 거의 데피니션 됐죠? 자, 그러면 이제 해보세요. 이제 초등학생처럼 해보세요.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쪽에는 자, 카본 12번에는 중성자가 몇 개요? 자, 이제 숨지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중성자가 몇 개요? 6개잖아요. 조금 누르르 6개죠. 자, 카본 13은 중성자가 몇 개요? 라고 물으면 7개죠. 카본 14번은 중성자가 몇 개요? 8개.
자, 스탑. 그러면 이 카본이 지금 3개를 적었잖아요. 이 3개 위에 뭐 조금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 3개를 이 3개 다 합친 이걸 부르는 이름이 있으니까 합니까? 이제 알겠어요? 이게 exactly 동위원소 개념이에요. 예, 함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잠깐 멈춰야 돼요. 너무나 간단하잖아. 너무나 간단한 이걸 뿌리를 안 내렸기 때문에 다 안 들려. 내가 내일 또 물어보면 또 헷갈릴 거야.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기억이 모든 걸 알아. 됐죠? 이게 동위원소. 왜 동위란 말은 같을 동자, 위치 위자. 그래서 이 위치라는 게 뭐냐면 질량이라 생각하면 돼. 아니 질량이 아니고 그러니까 양성자 개수. 양성 개수. 동위원소. 됐죠? 근데 이게 왜 자, 다시 한번 적었어요. 동위원소라고 적고 지구과학이라고 이른다. 동위원소라고 적고 주기율표라고 이른다. 동위원소라고 적고 별이라고 이른다. 동위원소라고 적고 우주라고 이른다.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이거 첫 단계는 누가 다 따라왔죠. 그런데 이게 몇 단계 지나가면 다 헷갈려요. 자, 보여줄게요. 그러면 이 3가지가 있는데 내가 쉬운 것부터 해줄게요. 자, 그러면 조금 시간 좀 더 해봅시다. 산소를 해봅시다. O. 자, 그러면 O가 있으면 자, 먼저 방법 그대로 하시면 돼요. 무조건 돼요. 자, O는 주기율표 몇 번이요? 8번. 그 8이라는 숫자는 뭐요? 정하게 돼요. 양성자 개수. 네, 양성 개수예요. 그러면 이 O, 8은 양성 개수는 어떤 경우도 바뀌면 안 돼요. 바뀌면 다른 원소가 되어버려요. 됐죠? 그래서 모조리 할 때 내가 욱하는 거야. 주기율표는 요것만 확실하면 여러분 누구나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산소는 다 적어볼게요. 산소도 예, 2개를 적어볼게요. 산소는 첫 번째 16번이 있어요. 산소는 17번이 있어요. 산소는 18번이 있어요. 물론 다른 것도 좀 있을 수 있는데 드물어요. 거의 무시해도 0.01 있어요. 메인이 요거는 3개. 요것도 3개. 그리고 산소하고 카본은 생명의 지구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요거는 자, 그러면 해보세요. 더하기. 자, 그러면 양성자는 자, 양성자를 내가 요 색깔 양성자는 무조건 8개예요. 8개. 해보세요. 8개 더하기. 8개 더하기. 그래서 해보세요. 그러면 질량수 16인 산소는 중성자는 몇 개 돼야 돼요? 8개. 자, 17은 몇 개 해야 돼요? 9개. 18은 몇 개 해야 돼요? 10개. 이 그러면 자연에서 산소가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대략 99%. 나머지 1%를 이 2개가 나눠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히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메인 이게 99%, 야들 둘이는 1%를 나눠쓴다. 이 정도 이렇게 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요거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하나 볼게요. 이게 왜 중요한가를 내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줄게요. 그러면 우라늄을 한번 적어볼게요. 우라늄은 몇 번이요? 92번이죠. 다 알죠. 그럼 우라늄은 여기에 235가 있고 우라늄 238이 있어요. 자, 이제부터 조금 뻑뻑해지네. 해보세요. 동일하게 자, 우라늄 235의 양성자는 몇 개? 지금 이 원자 핵이죠, 이게. 지금 요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거 예를 들어줘요. 그러면 우라늄 235는 양성자는 몇 개? 92개. 중성자는 몇 개? 143개. 후. 그러면 238은 양성자는 몇 개? 92개. 중성자는 146. 됐죠. 오? 자, 이렇게 적어놨더니 뭐 하고 싶은 말이 안 생겨요, 여러분들? 9.
여기서 사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쭉 한번 보세요. 아 이거 봐. 6번 카본하고 8번 산소 때문에 가장 많은 게 중성자 양성자 개수가 같을 때가 압도적으로 1000개나 많은데 요거는 중성자 개수가 양성자 개수에 뭐 1.5배 이렇게 돼버렸잖아. 이거 무슨 소식이야? 이거 설명하려면 수식으로 설명하는 데가 1시간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알아요. 이제 이 과학이라는 게 이야 이게 만만찮은 이야기구나. 금방 알아요. 요게 바로 뭐냐면 우라늄 동위원소예요. 이거 말고도 몇 개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요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잘 들었어요. 자연에서는 우라늄 238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게 뭐냐면 요게 내가 정확한 숫자를 기억 안 나는데 이게 대략 0.7% 이게 0.7이고 이게 99쯤 돼요. 대략 그 정도입니다. 근데 정확한 숫자까지 기억 안 나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텐션 우리나라가 해방된 게 원자폭탄이잖아요. 원자폭탄을 만든 우라늄이잖아요. 원자폭탄을 만드는 우라늄은 이 두 동위원소 중에 어느 것인가? 238. 아니고 235. 오 대단하다. 컨닝을 해도 잘해야지. 좋아요. 235입니다. 235. 그런데 235가 1%도 안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자 우라늄 강맥을 찾아갖고 해도 그 중에 100분의 1 정도만이 원자폭탄을 만든 재료죠. 그러면 99%가 원자폭탄하고 관계없죠. 그럼 분리해야 되죠. 이 분리하는데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원심 분리기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맨하탄 프로젝트, 이 오펜하이머 영화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또 이런 것도 빠짐없이 다 보지. 근데 이거 잘 모르지. 내가 월말에서 오펜하이머 대해서 내가 다시 설명해 줬어요. 예. 난 영화 안 봐도 다 알아요. 속속들이 다 알아요. 왜? 요거 하나 알겠다는데. 잘 들었어요? 그때 당시 1940년 이 무렵에 맨하탄 프로젝트가 시작됐을 때 미 의회에서 특별 승인해준 돈이 내 기억으로 20억 달러입니다. 지금 같으면 200억 달러 넘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승인해줬는 그거에 거의 90% 쓰는 게 바로 우라늄 238에서 235를 추출하는 과정에 발전소를 만들고 그 공학적 시설비에 다 들어간 거예요. 됐나요? 자, 이것도 동위원소 개념에서 왔잖아. 됐죠? 그래서 자연에서 이게 99% 원자폭탄을 만드는 건 요겁니다. 0.7%밖에 없는 야가 원자폭탄을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에서 만드는 거, 미국에서 뭐 어쩌고 하는 거 모든 게 원심 분리기 어쩌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분리하는 기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미국에서는 원격으로 그걸 못하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북한에도 우라늄 이걸 다른 말로 우라늄 농축이라고 들어보셨죠? 요걸 농축이라고 해요. 됐죠?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점점 난이도 올라갑니다. 한번 보세요. 예. 지금 원자폭탄 또 동위원소 개념 모르면 깡그리 모른다. 원자력 발전소 동위원소 모르면 깡그리 모른다. 됐죠? 증명이 됐죠? 동위원소 이만큼 중요한 개념이요. 자 여기서 그러면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한테 내가 힌트를 드릴게요. 요거는 왜 번호수가 12번, 뭐 8번 이럴 때는 6번, 8번 이럴 때는 왜 비슷한 중성에 비슷한 원소가 안정이 됐느냐 많으냐? 그런데 왜 이쪽에서는 거의 1.5배 중성자가 많으냐? 요거 이해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자, 어때서 왜 이래 되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집안에 남자들끼리만 있으면 노상 싸우지 말지. 그래서 이번에 집사람이 조를 만들 때 꼭 여자가 있으면 남자 한 명 집어넣고 꼭 남녀 비율 이렇게 해서 섞어놨어요. 그거 아주 대단했어요. 대단했다는 거는 어떻게 알아보는지. 요 비밀하고 요하고 같습니다. 어텐션. 자, 양성자는 전기가 뭐예요? 플러스예요. 근데 이 핵이라는 주머니 속에 양성자가 6개 있을 때 6개 있고 중성자가 6개 있으면 중성자는 전기 중성이잖아요. 그럼 양성자끼리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밀어내지. 그걸 청력이라고 해요. 반발력이 생겨요. 그러면 원자 핵은 밀어낸다. 쿨롱 포스 들어봤나? 자, 밀어낸다는 말. 요거 양성자가 있고 요 양성자가 있으면 가까이 가면 팍 밀어내요. 가까이 가면 밀어내요. 요거 이해해야만이 별을 이해해요. 자, 다시 할게요. 별은
75%가 압도적으로 수소로 돼 있잖아요. 수소는 전자 끼면 양성자밖에 없잖아요. 그럼 양성자끼리 결합을 해야 핵융합이 되잖아요. 근데 핵융합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일어날 수 없는가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왜 일어날 수 없냐면 양성자와 양성자 전기 플러스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플러스 전기는 밀어낸다. 자석도 N극하고 N극은 밀어내고 N극하고 S극은 당긴다. 이걸 당기는 걸 인력, 밀어내기 청력이라고 해요. 그런데 전기는 플러스 전기가 있고 마이너스 전기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기끼리 하고는 플러스 남자 6명이 쪼매는 방에 들어있는 거고 정하게 같아요. 밀어내는데 왜 그러면 핵이 구성이 안 되잖아요. 폭발해 버리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구성이 되느냐 하면 그럼 요때자 스테이크스. 요거는 이제 이때 아리스토텔레스가 하고 나타나야 돼요. 너무나 단순한 걸 답을 하면 돼요. 양성자가 있으면 이 중성자는 전기를 안 미치잖아요. 그럼 양성자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정기적으로. 양성이 밀어내는데 어떻게 핵이라는 좁은 공간 속에 있느냐. 무지하게 좁은 공간 속에 양성자 6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밀어내는데 요 좁은 공간에 있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을 갖고 대답을 해보세요. 이게 논리학이에요. 논리학은 어렵게 머리 돌리면 틀린 거예요. 밀어내는 걸 밀어내는 힘이 있으니까. 자,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왜 공부를 못하냐면요. 어린애가 안 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그대로 머리 쓰지 말고 대필로 코열하면 돼요. 자, 보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밀어내는 힘밖에 없잖아요. 지금까지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데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는 거는 한 공간에 결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자핵이 결합하고 있어요? 분열하고 있어요? 또 헷갈리죠? 다시 한번 잘 들어주세요. 양성자밖에 없잖아요. 중성을 빼고.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는 반드시 밀어내는 것밖에 없다고 대답해야 돼요. 목에 칼이 들어도 됐죠? 다른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 밀어내면 덩어리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원자핵은 덩어리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건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논리학은 모순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모순을 극복하는 게 논리 구조예요. 자, 그럼 다시 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후어. 그렇죠. 당기는 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어떻게 정확하게? 밀어내는 힘보다 당기는 힘이 더 컸기 때문에 덩어리졌다라고 하면 100점이잖아. 요게 논리학이에요. 요거 머리 쓴 게 뭐 있어요? 여러분이 틀리는 거는 머리를 써가 틀린 거예요, 이때는. 이게 논리학이에요. 자, 다시 할게요. 양성자는 밀어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일단 요 단계에서는. 그런데 결합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밀어내는 힘보다 결합하는 힘이 크다. 근데 지금 결합하는 힘을 모르고 있잖아요. 됐죠? 이름은 나중에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름이 먼저 붙은 게 아닙니다. 현상을 먼저 보고 나중에 그거에 맞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됐죠? 그 결합력을 뭐라 한다? 나중에 이름 붙여갖고 그걸 핵력이라 그래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어렵나요? 머리 쓰지 마세요. 공부할 때 머리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카운트만 하면 돼요. 논리학이 모든 학문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내가 작년도부터 일반상대성 이론까지 옛날에는 내가 이걸 15년 강의하면서 일반상 그 복잡한 걸 아인슈타인식으로 다 유도했어요. 그 유도한 다 10시간 걸려요. 다 했어요. 우리 박사생분들한테. 동사죠. 그런데 지금은 바로 힐버트 방식으로 하면 힐버트는 물리학자가 아니에요. 수학자예요. 수학을 논리로 하면요. 아인슈타인이 10년 동안 연구했던 그 어마어마한 중력적 방정식이 내가 1시간 만에 다 풀어버려요. 그건 어떤 물리도 없어요. 수학으로, 논리로 중력만 그대로 나와요. 그때 내가 말 듣고 학문은 완결이 됐는데 이 정도로 느꼈어요. 그리고 내가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이 모든 학문의 시작이고 끝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발가락을 만질 때 감회가 참 남다르다. 아시겠어요? 자, 말할게요. 다시 할게요. 이제 핵력이 뭔지 이해하셨나요? 이해할 거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당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핵력이 커요? 이거 전자력, 이거 전기력이 커요? 그렇죠. 압도적으로 큽니다. 네. 거의 압도적으로 한 100배 정도 커요. 100배 정도 커요. 그래서 이제 원자핵이
그 양성자끼리 되어 있는데 원자핵은 그런데 왜 밀어내는데도 한 방에 갇혀 있는가? 그 한 방에 갇혀 있는 구속력을 한 방에 갇혀 있도록 끌어당기는 힘을 핵력이라고 해요. 그걸 원자력이라고 하고 그 힘을 이용하는 게 원자폭탄, 수소폭탄, 그 다음에 비열이요. 자, 그 정도. 자, 아직도 지금 5층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금 한 2층쯤 올라가 있습니다. 자, 봄프로. 자, 저쪽에 좀 문 좀 여세요. 공기 좀 추워야 돼. 자, 여기 저쪽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원자 폭탄은 우라늄은 해결됐죠. 동위원소 하나로 해결했죠. 자, 두 번째 동위원소 하나로 해결해 드릴게요. 자, 지금 잘 따르세요. 네, 동위원소 하나로 다 해결해 드릴게요. 두 번째 동위원소로. 두 번째 동위원소는 산소로 갖고 가는 거예요. 산소로. 자, 빨리입니다. 자, 동위원소. 자, 그러면 이 산소하고 옆에 이야기는 이 산소를 써갖고 수소를 두 개를 갖다 붙이면 H2O가 되죠. 여기까지 왔죠. 요거에 산소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연에서 이게 다 있잖아. 야들도 다 들어가도 다 물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됐죠? 다시 한번. 요거의 산소는 야도 되고 높으라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물을 만드는데 야 비율이 자 이게 99%고 자 이게 1%라 합시다. 그러면 자 이 물이 가장 많이 바다죠. 바다에 물이 요 세 가지로 돼 있다 합시다. 그러면 설명을 간단하게 해서 요거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일단 요거 빼버리고 복잡하니까 요거 두 개로 돼 있다 하면 이거 두 개는 중성자 개수가 두 개 차이 나잖아요. 이게 대략 다음 10쯤 되는데 두 개니까 그 10% 대략 10% 무게 차이가 있잖아요. 10% 같으면 100kg에서 110kg 같으면 엄청 차이잖아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물이 적도 바다에 가면 태양에서 이글거리면서 수증기가 되겠죠. 올라가죠. 그럼 올라갈 때 이 물이 두 개 있어요. 16번 물하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8번 물이 있어요. 두 개를 들어줄게요. 자, 어느 물이 먼저 올라갈까요? 16번. 알겠죠. 지구 중력 때문에 가벼운 16번이 먼저 올라가요. 10% 차이 나니까 질량 먼저 올라가요. 자, 그러면 적도에서 수증기가 올라가고 구름이 됐어요. 그럼 지구가 이렇게 있다면 적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위도 남이 30도 남북이 30도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와요. 적도에서 올라오면 쿨다운 되죠. 구름이 되죠. 구름이 돼갖고 위도 북이 남이 30도로 늘어가요. 네. 자, 여기도 하나 할게요. 늘어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다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 내려갈 때 비를 뿌리잖아요. 비를 뿌리고 내려갈 때 바다 해수면을 내려가면 위로 가면 온도가 낮고 위로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비를 뿌리고 내려오면서 온도가 높아지니까 고온 건조해지죠. 고온 건조해지는 게 내려오는 데가 북이 30도, 남이 30도로 내려와요. 그래서 지구상의 사막은 북이 30도, 남이 30도에 가장 많아요. 오마이 사이즈. 됐나요? 다시 한번. 떨어졌나요? 여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적도에서 가장 열이 많으니까 문격으로 올라가갖고 이게 올라와서 양쪽으로 이동해요. 북반구 남북 이동해갖고 북이 남이 30도에서 내려와요. 내려오기 전에 비를 자꾸 떠주잖아. 그러면 건조해지죠. 그 다음에 내려올수록 온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바닥에 지구 표면에 도달하면 고온 건조한 바람이 되죠. 그럼 표면에 바다가 아니면 대륙이면 그 대륙이 뭘로 되겠어요? 네, 사막이 되죠. 요게 사라 사막이나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막들 한번 보세요. 거의 남북이 30도 부근에 많아요. 됐죠? 자, 그거 하나 알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비가 떨어질 때는 뭐부터 떨어져요? 16번하고 18번 산소 중에 물 중에 어느 게 먼저 떨어지겠어요? 18번이 먼저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30도에서 하고 또 북이 60도까지 올라올 수 있잖아. 열대성 태풍 올라오잖아. 그러면 떨어지는 비의 무게가 적도 부근에서는 18번을 많이 떨어뜨렸잖아요. 먼저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60도, 30도로 가면 벌써 18분이 먼저 많이 떨어졌을 거네. 남북이 30도 가면 18분 떨어지니까 점점 줄어들죠. 양이 적으니까. 그럼 60도, 북이 60도로 가면 그 속에 18분이 점점 줄어들죠. 90도, 북극으로 가면 그렇죠. 그래서 빗물의 무게는 위도에 따라 다릅니다. 오마이사에서. 자, 이제 3선까지 왔어요. 자, 이게 모든 게 어디서 왔어요? 딱 하나 얘기했나? 동위원소. 구. 예. 내가 이걸 해양하고 기후학 하다가 이걸 알고 전율 했어요. 한 10년 전에. 비의 무게도 위도에 따라 다르구나. 북쪽으로 갈수록 비가 가볍구나. 자, 북쪽으로 가면서 비가 가벼워졌어요. 그러면 북쪽에 그린랜드 가면 그 비가 뭘로 바뀌죠? 눈으로 바뀌죠. 맞아요. 그러면 눈은 저쪽 안 녹죠. 쌓이죠. 만열이 되죠. 빙하가 되죠. 거기서 따랐나요? 자, 그 다음 스탑. 그러면 그린랜드의 빙하가 4만 년 동안 눈이 와서 쌓인 겁니다. 남극의 빙하는 100만 년 동안 쌓인 겁니다. 그건 규학자에 따라놨어요. 자, 그러면 이 게임을 해봅시다. 자, 그린랜드 북극 부분에 있는 눈은 어떻게 됐냐면 출발이 간단히 모델로 해서 태평 적도에서 시작했다 합시다. 그러면 올라오면서 점점 뿌리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죠. 요거는 시간을 지금 고정시키고 위치만 바꿨잖아요. 시간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1년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해는 덥고 어느 해는 춥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정발량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 변동비가 동일하게 산소 동위원소 변동비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따라오세요. 조금 헷갈려도 따라오세요. 그래서 이 생각을 처음으로 한 사람이 덴마크에 있는 젊은 과학도 있어요. 단수고로라는 사람이. 네. 요게 그러니까 1900년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다? 쌓인 눈 속에 수만 년 전에 뭐냐면 이거 조금 그렇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그 속에 있을 수 있겠구나. 바닷물에서 어쨌든 동위원소 2개가 올라가니까요. 그 동위원소 B를 눈에서 측정할 수 있다면 그 해에 정발된 바닷물의 동위원소 B를 알 수 있구나. 그 동위원소 B는 그의 온도하고 관계될 수 있구나는 가정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학자들이 다른 가정을 통해서 그게 맞다는 걸 증명해 버린 거예요. 됐죠? 네. 요거 조금 논리적으로 이렇게 엉성한 게 있어도 문제 삼자 그냥 따라오세요. 다시 이야기하면 산소 18번, 16번 B를 재면 그 그룹이 만들어졌던 그 해의 바닷물 속의 동위원소 그 해의 온도를 안다는 거예요. 바닷물 온도를. 정발하는 건 온도하고 관계 있잖아요. 됐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빙하 드리는 걸 미국에서 핵전쟁을 대비해갖고 그린랜드에 빙하 3,000m 빙하를 다 드릴링했고 거기다 지하 도시를 만들었고 지금 구글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사진이 다 있어요. 거기다 이동용 원자력 발전소 설치해갖고 군사 도시를 빙하 3,000m 밑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빙하 드릴링 했던 걸 과학 연구를 위해서 콜롬비아 대학의 지구과학센터에 보관을 했어요. 그래서 이 덴마크 이 사람이 그걸 건의를 해갖고 그 샘플을 받았고 그 얼음을 발췌해갖고 산소동을 18번, 16번을 B를 쟀어요. 자, B를 재는 것도 간단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코너를 돌 때 이거 팔을 돌림에 따라서 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자석을 갖다 내놓고 그 입자를 하면 전기를 띠는 입자가 지나가면 자석 따라서 이게 위치가 달라져요. 그럼 이 양성자가 있잖아요. 이게서 달라지고 또 질량이 관계돼요. 질량별로 들어가는 방이 달라져요. 자석을 갖다 내놓고 이 물을 수용기로 만들어 갖고 18번, 16번 산소가 포함된 물 분자를 자석을 통과시키면 이게 분리가 돼요. 그럼 분리된 바게트에 들어간 물 분자를 카운트하면 이 비율이 그냥 나와요. 이건 어렵죠. 이걸 매스 질량 분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빨리. 지난 4만 년 동안 지구의 온도를 잴 수 있습니다. 자, 뭐다? 동위원소 하나로. 자, 두 번째 이야기할게요. 지구의 나이가 지금 45.6억 년이라고 하잖아요. 45.6억 년을 뭘 알았냐면 이것도 동위원소로 알았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걸 우라늄 동위원소. 우라늄 반감기가 거의 한 45억 년 정도 돼요. 그 우라늄이 반감기를 하는데 빨리 우라늄
238. 이것도 강의 다 했습니다. 우리 박사쌤가 이거 전부 다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게 베타 분계, 감마 분계를 막 해갖고 마지막에 206 뭘로? 납으로 바뀌어요. PB. 그래서 지구상에 납이 그렇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납은 206번 납은 안정 동위원소예요. 이제 동위원소가 말하면 막 나오죠. 그러면 납도 206번도 있고 208번도 막 여러 가지 종류 있어요. 됐죠? 그래서 주기율표의 엘리먼트는 92가지밖에 없는데 동위원소를 포함하면 우주에 있는 핵자는 원자 핵은 몇 개 있느냐면요. 3,000개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동위원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잘 들으세요. 우라늄이 분계를 하면 마지막에 납으로 돼요. 납 질량수 206 납으로 돼요. 그러면 요 모든 바위에 초기에 있던 우라늄이 납으로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이 비율을 재는 거예요. 비율을 재갖고 하면 어떤 직선이 나와요. 측정값이 나와요. 이 기울기를 갖고 지구의 날을 측정해요. 이게 1950년도부터 이제 명확해졌는데 45.6. 자, 이것도 뭐죠? 동위원소. 무슨? 자, 따라서 우라늄 동위원소. 납동위원소. 요거 비를 갖고 지구의 나이를 쟀어요. 이거 전체 연구 과정에 한 100년 걸렸습니다. 초기부터. 그래서 1960년도쯤 되면 명확해졌어요.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건 굉장히 정밀한 측정이 필요한데 이걸 했던 피터슨이라는 학자가 미국의 학자가 이걸 하기 위해서 그걸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온갖 곳에 납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960년대, 70년대 이래 되면 자동차. 그때는 우리가 뭘 말하냐면 자동차에 그 노킹 이걸 노킹이라는데 자동차가 이 스무스하게 엔진이 작동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휘발유에다가 납을 많이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때 그 납이 그 분해 안 되고 대기 중으로 그다음에 온갖 건물 다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인류가 납 중독에 걸릴 그 위기를 그걸 몰랐으면 전인류가 납 중독에 걸릴 걸 이거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 동위원소 연구자들이 지구가 벌써 납으로 오염됐다는 걸 경고를 막 했어요. 그래서 의회를 설득해갖고 휘발유에다 납을 빼는 무연 휘발유가 시작된 게 바로 동위원소 지구 나이를 측정하는 동위원소 연구의 격가지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네, 됐죠? 자, 아직 3층입니다. 오늘 동위원소 하나만 내가 볼게요. 이거 하나만 하면 이제 왜 내가 이렇게 따따붙다를 많이 하는지 좀 이해를 할 거예요. 자, 요거는 이 동위원소가 하는 역할의 거의 100분의 1밖에 안 돼요. 본령은 동위원소가 적고 뭐가 있는다? 주기율표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됐나 하면 자, 우주에는 별밖에 없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주의 별은 거의 70%가 뭐로 수소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1%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1%라도 우리한테는 중요하죠. 그 1%가 지구를 만들었잖아요. 실리콘 이런 것들, 철 이런 것들이 지구를 만드는데 그럼 실리콘하고 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질문. 우주가 자, 요거 하세요. 그래서 우주를 공부해야 돼요. 빅뱅 당시에는 딱 두 가지 엘리먼트밖에 없었어요.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나머지 모든 엘리먼트를 기타 등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이 타고난 재 속에서 나온 겁니다. 수소하고 헬륨이 타고난 찌꺼기에서 구시까지 우라늄까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제 어마어마한 말이 됐죠. 바로 수소하고 우주 초기에는 빅뱅 당시에 빨리 할게요. 책이 다 있어요. 첫 번째, 자, 먼저 수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해해야 돼요. 수소는 양성자 하나하고 전자 하나잖아요. 빨리 할게요. 그러면 우주 초기에 언제냐면 빅뱅 후 38만 년 전까지는 우주의 온도가 높아갖고 자, 양성자는 플러스죠. 전자는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그때는 우주의 온도가 3000도 K쯤 됐어요. 대략 3000도. 1500도 되면 철이 녹아요. 3000도쯤 되면 이 전자가 굉장히 빨리 움직여요. 야는 질량이 보기도 천천히 움직이고. 그런데 자, 잘 들으세요. 빨리 할게요. 그때 우주는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자, 따라서 양성장, 전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덕실덕실거리는 거예요. 우리의 한 10억 배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한 개 있다면 10억 개의 광장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여기 갇히기 전에는 내가 전자가 여기 갇히기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누구하고 충돌을 많이 해요? 광자하고 충돌. 광자는 잘 들으세요. 광자는 전기 중성이에요. 그게 그냥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전자가 양성자에 갇히기 전에는 이 10억 배나 많은 전자 광자하고 노상 충돌하는 거예요. 노상 충돌하는 거예요. 됐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보면 광자는 강속도로 다르잖아요. 반대로 보면 전자는 가만히 있는데 광자가 끊임없이 와서 충돌했죠. 같은 이야기잖아요. 자, 그런데 38만 년 되면 우주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가? 이 난동불이던 전자가 국부적으로 원자 핵소에 갇혔거든요. 이게 이제 원자 핵입니다. 그때는 양성자 하나밖에 중성자가 없는 원자 핵이에요. 이렇게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온갖 난동을 부리니까 내하고 전 광자가 충돌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광자하고 충돌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돌면. 그러면 광자는 원래 자 됐어요. 수고했어요. 자, 그럼 광자는 원래 이 속도로 달릴 수밖에 없어요. 광자의 조건은 대표적인 강속도로 달리는 입자가 광자예요. 됐어요? 그럼 야들은 충돌 안 하면 무조건 비속도로 달려요. 근데 그 정도는 노상 충돌해갖고 경로가 바뀌었잖아요. 됐죠? 그런데 내가 전자가 양성자에 갇히면 광자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노상 충돌했던 이 문제뿐이 없어졌잖아요. 그럼 광자는 원래 강속도로 달리니까 그때서야 빛이 우주 공간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빛을 자 지금 다뤘어요. 우주론을 그냥 썼는데 그 빛은 이제 양방이 그나마서 입자 물리학적으로 그 빛 알갱이가 입자잖아요. 입자이기 때문에 평강을 가져요. 그 평강을 4차원 버전으로 평강의 모멘텀을 시공의 4차원으로 그 개수를 붙여요. 그래서 자 해줄게요. 우주론이 얼마나 놀라운 학문인지 보여줄게요. 그때 38만 년 때 비로소 빛이 자유롭게 됐다 그러잖아요. 이걸 프리스토밍이라고 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내가 38만 년에 마지막에 빛이 탈출하기 전에 충돌했던 그 면을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라스트 스캐터링 서페이스라고 해요. 우주론에서. 그 면이 4차원 시공에서 한 구 표면처럼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계산돼 나와요. 그러면 그 라스트 스캐터링 서페이스에서 그 서페이스를 빛의 서페이스입니다. 그거 있는 그 축구공 껍질에 위치해 있는 그 빛들이 38만 년, 빅뱅에서 38만 년까지는 못 나갔었는데 왜 못 나갔? 전자하고 충돌해 못 나갔는데 온도가 쿨 다운되니까 전자가 양성자에 갇히면서 수소 원자가 딱 생기고 났더니 이 빛이 우주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137억 나가요. 그런데 그때 나갔던 그 빛은 그때 당시 에너지를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에서 에너지가 높으면 파장이 짧잖아요. 알죠? 그래 엑스레이 감마레이 되잖아요. 에너지가 큰 파장이 커요. 라디오 방송은 한 1m쯤 돼요. 잠수함하고 통신하는 거는 1km쯤 돼요. 파장이. 그런데 가시광선은 500나노미터. 다르죠? 그러면 무슨 말을 하냐면 그때 당시에 빛은 감마레이 빛이었어요. 파장이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이 감마레이 빛이 137억 년에서 38만 지났을 때부터 자유롭게 된 게 지금까지 날아온 거예요. 그러면 우주가 팽창하니까 쿨다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우주가 팽창하는 레이트의 그대로 태초의 그 빛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면 에너지가 줄어들죠. 그럼 에너지를 온도로 바꿀 수 있죠. 그 온도를 측정했어요. 지난 500년 동안 천문학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 태초의 우주의 울음소리를 측정한 거예요. 그게 온도로 측정해요. 몇 도? 영하 270도. 2.73도 K. 2.73도 K를 측정하려면 절대적인 에너지 제로 그 부분이 있어야 돼요. 자, 간단히 얘기해요. 우리나라 전파 만원경이 있어요. 가면 전파 만원경은 별빛을 연구하는 건데 그거의 디텍터가 검출하는 디텍터가 어디 잠겨 있는 줄 알아요? 액체 헬륨에 잠겨 있습니다. 액체 헬륨은 4도 K입니다. 4도 K면 273도 마이너스 4도예요. 대략 270도예요. 됐죠? 그 정도 영하 270도. 그 정도 온도가 돼야 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온도만 해도 30도 이렇게 되잖아요. 자, 조금 중요한 거 알았습니다. 뭘 알았나는? 그러면 우주에 수소 원자가 출현한 시기가 언제냐면 정확히 한
타임 38만 년 생겼고, 그럼 수소 원자가 생겼죠. 수소 원자가 생겨갖고 수소 원자는 전기가 뭐예요? 플러스에 마이너스 중성이요. 중성. 자, 요거 하나부터 알려줄게요. 우리가 보는 그 모든 거시적 물질은 전기 중성이라고 돼요. 그래서 광물은 눈에 보일 정도로 덩어리는 전기 중성이에요. 전자공학 처음 하면 못하는데 구리 동전에 있는 구리 원자가 있잖아요. 그 구리 원자 핵하고 전자를 분리할 수 있죠. 그러면 서로 당기잖아요. 그 당기는 힘이 산 하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과 같아요. 구리 원자에도 그 하나만 해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만약 구리 정도가 전기를 띈다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 감전대가 다 죽어요. 그래서 강물학을 강의할 때 항상 그래요. 모든 강물은 전기 중성 원리 하나면 다 해결이 돼요. 자, 그 정도 옆으로 하세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지금 말했던 거는 자, 이제 수소 원자가 뭐라는 걸 이해됐죠? 그럼 수소 원자가 빨리 하겠습니다. 자, 따로서 한번 하고. 수소 원자가 모여갖고 바로 별이 됩니다. 그럼 별을 만들 때 수소 원자는 어느 범위에서 끌고 오느냐면 지구하고 태양 사이 거리에 100배 되는 공간, 그걸 100AU라고 그래요. 지구하고 태양 1AU. 100AU 공간에서 수소 원자를 끌어간대요. 어떤 이유에 의해서 하나의 수소 원자하고 두 번째 수소가 가까워지면 두 개가 이렇게. 그럼 물론 뭐냐면 공짜로 가까워지진 않아요. 중간에 중매쟁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중매쟁이가 뭐냐면 실리카 파티클 같은 거예요. 실리카 파티클이 이렇게 있으면 수소 원자 하나 갖다 붙으면 두 번째 수소 원자가 붙어요. 근데 이게 온도가 높으면 다 도망가 버려요. 또. 그럼 온도가 얼마나 낮아야 별이 만들어지나? 별은 지금 가운데 온도가 1000만 도가 넘는데 별이 만들어지는 수소 원자 덩어리는 온도가 몇 도? 그것도 영하 260도쯤 돼요. 10도 K쯤 돼요. 이 밤하늘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부분에서 가장 뜨거운 별이 만들어져요. 그건 왜냐하면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야들이 열운동을 해가 도망가 버려요. 그 초에 모여들어요. 모여드는데 요 밑에 판때기가 있어야 돼요. 그 판때기가 이제 먼저 수포로바 터진 이 가루들이에요. 가들이에요. 자, 됐어요. 그래서 별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까지 따라오세요. 근데 별이 만들어지는 그 초기 원료는 뭐죠? 원자잖아요. 그럼 별이 만들어지면 온도가 핵융합할 정도 되면 기본 단위로 한 100만 도 이상 올라가야 돼요. 100만 도쯤 이제 온도가 돼요. 100만 도쯤 되면 지금 반대 현상이 나와요. 이제 이랬죠. 아까 3000도가 됐을 때 온도가 떨어졌을 때 내가 갇혔잖아요. 전자 갇혔잖아요. 근데 온도가 만약에 3000보다 높아갖고 10,000도, 100,000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벗어나고 그래서. 이제 별을 이해합니다. 자, 별은 기본적으로 온도가 가운데 별이 핵융합. 자, 따라서요. 핵융합은 1000만 도 이상이다. 1000만 도 이상이다. 별의 센터는 무조건 1000만 도 이상이 돼야 된다. 그건 못 박아놨어요. 별의 표면 온도는 붉은색 별은 3000도, 파란색 별은 대략 10,000도. 아무리 높아도 10,000도 이상 잘 안 넘어가요. 됐죠? 근데 별의 코어는 무조건 핵융합하기 위해서 1000만 도가 돼야 돼요. 자, 이제 핵융합을 알려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자, 수소 원자에서 시작했잖아요. 원자는 전기 중성이잖아요. 원자는 전기 중성이기 때문에 속도만 주면 가까이 갈 수 있죠. 안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모여들더니 온도가 10만 도까지 올라들면 대략 10,000도가 넘어가면 수소 원자의 전자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도망간대요. 그러면 전자하고 다시 양성자로 분리되죠. 여기까지 맞죠? 요런 상태로 있는 걸 프라자마라 그래요. 됐죠? 맞어요. 자, 지금부터 4층으로 올라갑니다. 오늘 5층 돼야 끝나요. 뭐 밥이 되든 안 되든 5층까지 올려놓고 내가 지금 해야 돼요. 자, 됐죠? 별이 되려면 원자요, 프라즈마요? 프라즈마. 그렇죠. 무조건 프라즈마요. 그럼 프라즈마가 뭐냐면 결혼했는 전자가 다시 이혼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걸 이혼하라 그래요.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냐. 우주가 진짜 애쓰 갖고 38년 만에 결혼을 시켜놨는데 별을 만드는 과정에 다시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됐죠? 거기다 알았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전자는 질량이 무지하게 적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놀도록 내버려 두고 이제 무거운 양성자만 따라가면 돼요. 자, 됐어요.
그러면 별 속에는 전자만 빼면 양성자밖에 없어요. 됐죠? 네. 자, 지금부터 작업해봅니다. 4층 올라갈게요. 자, 그런데 자, 양성자밖에 없는데 별은 대표이신 뭐라 그랬어요? 핵융합을 했죠. 그러면 그때 핵이 수소핵이잖아요. 그게 양성자잖아. 그럼 양성자 융합을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해보셔야 되는 거. 네. 양성계 밀어낸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자 핵이 있다는 말은 밀어내는 힘보다 결합하는 힘이 크다 그랬죠. 그게 핵력이라고 그랬죠. 자, 핵력의 조건이 있어요. 핵력은 원자 핵 사이즈 거리에서만 작동해요. 요게 모든 파라독스이죠. 자, 보여줄게요. 자, 우리 적용. 자, 건장한 적용. 내가 보여줄게요. 자, 이때는 나도 양성자고 이쪽도 양성자고. 자, 보여줄게요. 두 개의 양성. 내가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밀어내죠. 이 밀어내는 힘은 잘 들었어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거리의 제곱의 반. 무슨 말? 가까워지면 어마어마하게 더 밀어내요. 멀리 있으면 별 상관없어요. 가까이 가면 팍 밀어내요. 가까이 가면 팍 밀어내요. 자, 그러면 핵력은 뭐죠? 원자 이 두 사람이 포개질 정도로 가까워져야 돼요. 그때 팍 붙어요. 그러면 이게 파라독스이 뭐냐면 요 정도 가까워지려면 가까워지면 밀어내요. 더 가까워지면 밀어내요. 더 가까워지면 더 밀어내요. 자, 다 이거지. 더 가까워지면 더 밀어내요. 더 가까우면 더 밀어내요. 됐죠? 이 게임이에요. 그럼 언제 결합해요? 자, 그러면 내가 양성자의 속도도 누가 결정해 주죠? 그때 온도요. 그 공간의 온도요. 그 공간의 온도가 잘 들었어요? 몇 도쯤 돼야 이 밀어내림을 극복하고 포개질 정도로 가까워져요. 1000만 도. 오케이? 이제 이해됐죠? 그러면 결합하는 핵이 탁 나오네요. 결합하는 핵력은 이 두 사이에 원자핵 사이 정도로 가까워져야 돼요. 딱 가까워지는 순간 밀어내는 힘도 그대로 있는데 그 밀어내는 힘의 100배 강한 힘을 당겨버려요. 그래 팍 하고 붙어버려요. 자, 됐죠? 됐어. 그러면 드디어 양성자 두 개가 결합해갖고 헬륨 원자 핵이 됐잖아요. 자, 됐어요. 자, 됐어. 됐어. 자, 이거 따라하면 그런데 어텐션. 우주에는 양성자 두 개만 결합한 그런 상태는 없어요. 양자를 계산해야 해요. 그때부터는 반드시 중성자가 들어와야 돼요. 자, 일단 요 4층입니다. 요거 하나를 내가 10년째 이야기해도 우리 가까운 형도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다시 할게요. 수소하고 이걸 왜 개념을 자꾸 섞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주는 수소하고 헬륨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나머지는 진짜 뭐 기타 등등이요. 완전 출신이 달라요. 수소하고 헬륨은 38만 년까지 다 만들어져요. 그 후에는 안 만들어진다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빅뱅에서 한 번도 움직여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산소나 카본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문제를 이제 이야기 드릴게요. 그래서 중성자가 일단 등장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등장하는데 중성자가 양성자 두 개가 있는 상태는 존재하지 않아요. 일단. 근데 중성자 하나 있고 양성자 두 개 있을 수는 있어요. 됐죠? 이게 이제 헬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헬륨은 양성자 몇 개요? 무조건 어떤 경우도 두 개 헷갈리면 안 돼요. 무조건 두 개요. 그래서 헬륨은 헬륨 3번, 헬륨 4번 이런 두 개만 돼요. 헬륨 3번, 헬륨 4번이 있어요. 그러면 헬륨 3번은 양성자 몇 개? 두 개. 중성자 몇 개? 한 개. 헬륨 4번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요게 동료였어요. 요 두 개 압도적으로. 하나 힌트 드릴게요. 헬륨 3번, 4번이 지구에 점점 없어져요. 헬륨은 어디 있느냐면요. 헬륨 가스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초기에 기억납니까? 헬륨을 구하기 어려워졌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석유 채굴하는 그 부산물로 나옵니다. 근데 석유 채굴 거의 쪼매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걸 전 세계 모아서 공학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게요. 지구에서는 헬륨을
거의 없어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만드는데 핵융합로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헬륨3입니다. 일단 그거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년 전부터 달에 무궁무진하게 있다는 말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제출하는구나. 네, 요즘 다시 나사에서 며칠 전에 뉴스 다시 리턴 투 문 미국이 다시 달을 주목하고 내가 강의했잖아요. 달로 지금 몇 년으로 갑니다. 그게 그 유인책이 바로 달에 어마어마한 헬륨3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핵융합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핵분열도 되고 이 핵물질이요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그 동위원소를 모르고는 지금 각 뉴스에서 볼 수가 없어요. 해도 못 됐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는가 보여줄게요. 자, 일단 아직 오늘 태양이 불타는 것만 알면 여러분들 진짜 천문학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 우주는 별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별 중에 대표적인 태양이 어떻게 불타는 걸 알면 별을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소 원자에서 별이 만들어져 갖고 그 과정에서 결혼했던 전자가 이온해 갖고 플라즈마가 됐고 양성자밖에 없다고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이 양성자에서 헬륨을 갈 때는 양성자 두 개만 존재하지 않고 중성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무조건 양성자밖에 없었잖아요. 중성자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자,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양성자 이 하나만 말면 다 끝나요, 우주로. 어쨌든 양성자밖에 없었고 됐죠. 근데 나중에 중성자 나왔으니까 그럼 아르토스한테 물어보면 야 그러면 없는 데서 나온 건 아니야. 분명히 뭐가 부모가 있었을 거야. 부모는 양성자밖에 없으니까 중성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됐죠. 그러면 어떻게 양성자에서 중성자로 바뀌느냐 이거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베타 분계. 자, 내가 항상 베타 분계가 적고 주기율표라 이른다. 네. 동위원소라 적고 베타 분계라 이른다. 다 같은 말입니다. 나중에 알고. 자, 그다음 내리세요. 오늘 이건 진짜 뿌리 뽑아야 돼요. 이게 핵융합을 해서 불타게 되는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가 알면 우주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거는 궁극적으로 베타 분계만 알면 돼요. 베타 분계란 말은 동위원소라는 개념을 모르면 깡그리 알 수가 없어요. 됐죠? 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양성자가 있었어요. 너무나 간단하죠? 별 속에. 전자는 양성자의 2000분의 1밖에 안 돼요, 질량이. 그러니까 무시하면 돼요. 그럼 별은 양성자하고 전자가 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플라즈마라고 그래요. 그 플라즈마 상태가 지구에는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거 형광등. 형광등이 플라즈마 상태야. 원자가 아니고 전자고 원자핵이 분리돼 갖고 플라즈마 상태에 있는 거는 형광등밖에 없어요. 됐죠? 그러면 양성자밖에 없어요. 양성자 갖고 주기율표를 다 만드는 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성자는 없었는데 양성자가 있으니까 중성자는 양성자가 만들어냈다. 그 만들어내는 과정을 베타 분계란다. 분계니까 쪼개졌다. 됐죠? 모든 게 언어 속에 있다. 모든 학문은 언어학이다. 내가 20년부터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거, 이거는 모든 인간의 모든 지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 말을 잘하는 걸 바로 논리학이라 한다. 로마의 그리스의 레토릭, 수사학이 진짜 위대한 학문입니다. 그거 무슨 국회의원 나가려고 말 잘해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은 말을 잘하는 겁니다. 지능은 말을 잘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빨리 양성자 P 됐죠. 됐죠. 그러면 자, 모든 게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내가 원래 이야기했잖아. 아리스토텔레스 천재의 대표이신 뭐죠? 유사성을 찾는 거. 유사성의 극단이 뭐예요? 동일한 걸 찾는 거. 동일하게 찾는 걸 수학 방식에 이꼴이라 그러잖아요. 우변, 좌변, 이꼴이 동일한 걸 찾는 게 유사성을 찾는 거예요. 극단으로. 자, 그럼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게 아리스토텔레스 하나면 모든 학문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요. 자, 유사성을 동일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럼 찾아보세요. 먼저 뭘 찾느냐 하면 무조건 모르니까 P는 이꼴 하면 돼요. 그럼 여기 모르는 걸 집어넣어서 맞춰주면 돼요.
그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P가 1에 바뀌는 거예요. P가 베타 붕괴라 그랬잖아. P가 붕괴된 거예요. 붕괴라 읽고 그냥 쪼개졌다 하면 돼요. 이게 한 덩어리인데 세 쪽이 나버린 거예요. 됐죠? 그러면 세 조각이 났으니까 논리학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P 이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됐죠? 아리스토텔레스 하나만 알면 다 알아요. 모든 학문. 그러면 자 이걸 처음에는 질량을 보고 따져본 거예요. 100g이었는데 이게 99g이고 이게 뭐 9g이고 이거 1g 하면 되잖아요. 질량을 따져주면. 그 다음에 자 무슨 질량을 따져줘갖고 모르니까 이거의 거의 대부분 질량을 갖고 있는 걸 모르니까 이걸 m이나 적자 하는 거예요. 됐죠? 이게 바로 중성자예요. 일단 나중에 이제 중성이를 붙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이제 해줄게요. 중성자는 전기가 뭐예요? 숫자가 0. 네, 숫자예요. 그럼 중성자는 자 여기다가 0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양성자는 뭐예요? 전기가 플러스 1 됐죠? 그럼 플러스 1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동일성을 찾아야 돼요. 모든 학문은 A가 A다 밖에 없어요. 그러면 전기 관점에서 A가 되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거는 0이고, 이거 아직 이것도 모르니까 이것도 하고. 그러면 이거는 0이죠. 이거는 1이죠. 그럼 전기가 위배돼요. 그럼 이거 맞춰주려면 이거가 뭔지 먹어봐야 돼요. 그렇지. 먹어봐야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지. 됐죠. 무조건 플러스 1을 적어보세요. 그런데 자 미리 내가 힌트를 줬어요. 야 질량을 다 갖고 왔어요. 거의 다. 정확한 건 아닌데 거의 다 갖고 왔어요. 그런데 전기가 안 맞춰지니까 요거에 뭐 들어가는데 질량은 커야 돼요, 적어야 돼요? 무지하게 적어야 되죠. 야가 질량을 다 갖고 왔으니까. 질량은 적은데 질량은 2000분의 1인데 야에 전기는 플러스 1을 갖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있다고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혹시 아는 사람? 박사님? 그래, 우리 여자 우리 한 사람 많아. 이 사람이 이제 멘토하면서 거의 뭐 5, 6년 동안 이 주문을 하고 있어. 이게 플러스 1 전기를 뗐는데 힘들죠. 질량은 양성자의 2000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양성자의 질량이 2000분의 1쯤 된다 그랬죠. 그러면 전자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전자는 전기가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그랬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니면 새로운 이름을 만들면 돼요. 이게 바로 전자인데 플러스 전기를 띠는 양전자예요. 그래서 요거는 E에 플러스를 적어요. 됐죠? 그럼 요걸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아는 사람? 포지트론. 여러분들 혹시 그 병원에 가고 MRI 찍고 펫 찍었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네. 그 펫의 P가 포지트론이라는 말입니다. 양전자입니다. 자, 그럼 자 마무리할게요. 요까지는 고등학생 다 따라와요. 됐죠? 그런데 그럼 왜 끝났죠? 질량도 합쳐져 만들어졌죠? 그 다음 전기도 만들어졌죠? 그런데 왜 하나가 돼 있느냐? 이거 하나 때문에 양자역학이 몇 년 동안 고민을 해요. 네. 이거 하나를 찾아내는데 희대의 천재가 나타났어요. 그건 누구냐 하는 사람? 네, 과학사로 이게 그 이만 파울리요, 파울리. 아무도 뭐 아는 척 하는 얼굴이 없는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고 1920년대 활약했던 오스트리아의 세계적 천재. 예. 이 사람이 자 그렇게 뭐 공개했어요. 요거에 왜 요거에 이걸로서 만족을 못하는가는 굉장히 고급 이론인데 완벽하게 유사성을 찾으려면 여기에 다른 뭐가 되는데 뭐냐면 각운동량이에요. 이쪽에 각운동량을 잴 수 있어요. 일단 안다. 이쪽 다 재봤더니 구멍이 났어. 이 꼴이 안 돼. 그래서 각운동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버린 거예요. 무조건 이건 있어야 돼. 하고 미리 가정을 했어요. 발견도 안 됐는데. 그래서
질량은 다 맞춰졌잖아요. 그리고 질량도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도 맞춰졌잖아요. 전기도 제로에 가까운 제로예요. 가까운 게 전기도 정확히 제로고 질량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요거는 아직 안 풀리는 문제입니다. 질량도 제로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어떤 물리량을 갖고 있느냐? 질량이 제로인데 가운동량이 야하고 요거 두 개 합치면 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동용 때문에 질량이 제로고 전기가 제로인, 질량도 제로고 전기도 제로인 가상의 입자를 선언했어요. 그 입자를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중성 미자예요. 전기가 중성이니까 중성이고 미자는 간을 미자, 무작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뉴라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베타 분계입니다. 자, 다시 베타 분계나 적고 주기율 틀어 이런다. 네.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갔던 주기율을 깡그리 다 하게 됩니다. 요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은 양성자가 중성자하고 전자로 바뀐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중성자하고 전자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이 반대는 어떻게 되나 지금 한번 해보세요. 이건 1000만원짜리입니다. 자, 그럼 중성자가 있다. 동일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대칭적으로 양성자를 쓸 수 있겠죠. 됐죠? 자, 동일하게 사각형 3개 그렸어요. 집어넣었어요. 자, 이거는 전기 제로죠. 됐죠? 이거는 전기 플러스 1이죠. 요거 중성 미자는 그냥 적어주기만 하는 거죠. 이거는 전기 상관없고 하니까요. 요거 들어오는 거는 전기가 뭐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무조건 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근데 질량은 야하고 야하고 비슷하니까 야가 다 갖고 왔잖아. 그럼 질량은 무지하게 적은데 전기가 마이너스.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전자. 자, 이렇게 잡아요. 졸지 말고. 조금만 힘들어요. 조금만. 자, 지금 4층 다 올라왔어요. 한층만 올라가면 다 끝나요. 죽이고 다 와요. 조금 못해, 조금 못해. 버텨야 돼. 아, 소리 막 나오네. 자, 그러면 이거 뭘 적으죠? E 마이너스. 요게 일렉트론. 오늘 봤던 호박, 일렉트릭. 메가몬론의 사랑스러운 딸 이름이 일렉트릭. 호박이 바로 요겁니다. 일렉트론이 호박에서 나온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전기 제로 됐죠? 이게 바로 동일입니다. 바로 논리학의 첫 번째. A는 A다요. 됐죠? 더 이상 선거 없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A는 A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리고 요거는 뉴트리노가요. 근데 요거는 좀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물리학 저한테 와서 강의를 들으면 요 뉴트리노가 질량이나 정이랑 동일한데 뭐가 하나 좀 달라요. 요게 바로 뭐냐면 야하고 야가 반물질이 관계예요. 그래서 여는 뭘 하냐면 요거는 반을 붙여줘야 돼요. 반물질. 이거 뭐야? 우주가 하나 더 생겨버린 거예요. 전율을 해야 돼요. 물론 자, 반물질을 내가 설명드릴게요. 또 우리 조교 선생님, 또 보여줄게요.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는 반물질이 있어요. 정입자, 반입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입자, 반입자 차이는 질량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같아요. 같은데 어떻게 되느냐면 잘 들으세요. 정입자하고 반입자는 만나면 뭘로 바뀌느냐 아는 사람? 무조건 빛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심지어 자, 내가 전자, 이 조교가 반전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가까이 가면 여기서 퍽 하고 두 사람이 사라지고 빛으로 나와요. 100%. 어떻게 사라지는 거 보세요. 전자는 51 메가 일렉트론 볼트 일단 한다고. 51 메가 일렉트론 볼트요. 빛의 에너지가 대략 1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런데 이 전자의 질량을 에너지로 바꾸면 빛의 에너지 51만 배쯤 돼요. 그만큼 커요. 그러면 이 질량 그대로가 에너지로 바뀌어요. 빛 에너지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보여줄게요.
전자는 우리 모든 물질 속에 전자는 어마어마하게 있죠. 됐죠? 원자가 있어요. 전자가 있죠. 근데 반전자는 잘 들으세요. 우주에 거의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내야 돼요. 뭘 통해서? 가속기로 갖고. 그래서 그 노벨상 받는 가속기 뭐 20km 어쩌고 하는 그 가속기 같은 원리인데 웬만한 대학병원의 지하에는 가속기가 다 있습니다. 그 가속기는 뭘 만든다? 반전자를 만드는 거예요. 요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크면 만드는데 에너지가 크게 들어가요. 요건 질량이 작기 때문에 어디만하면 제가 직접 그 가천의대도 가보고 하면 지하에 가면 가속기 펫이 있는 병원에 가서 펫이 있는 병원 지하에 반드시 가속기가 있어요. 그 가속기가 어디만하면 요만한 공간에 들어가요. 이런 큰 탱크 같이 생겼어요. 그래 가속기에서 자 보세요. 반전자를 만들었어요. 그럼 반전자를 요 반전자라면 요 반전자를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포도당의 결합식이에요. 포도당에 딱 결합식이라고 주사를 놔요. 그럼 야가 혈액을 타서 브레인에 들어가요. 여기까지 들었어요? 반전자가 그 장비가 펫이요. 포지트론 반전자예요. 그러면 이쪽에 세포가 있으면 이 세포가 문제가 생긴 무슨 종양세포, 무슨 안 좋은 세포가 있다면 암세포가 있으면 암은 입이 세 개요. 많이 먹어야 돼. 포장을 많이 먹어야 돼. 단대로. 그러니까 자 주사를 이 반전자를 붙였는 포도당을 주사로 놨잖아요. 그럼 야가 이렇게 들어가고 일로 들어가고 어디로 가겠어요? 자기를 찾는 암세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암세포 보고는 항상 모든 데는 항상 전자가 있잖아. 그럼 내가 전자가 있는데 야가 탁 들어오는 거야. 반전자가. 그러면 가까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퍽 하고 빛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요 생긴 빛이 가군동량 법칙에 의하면 생기자마자 가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요 왔던 길을 정 180도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걸 입체로 찍으면 종양이 어디에 있는지 입체 그림이 나와요. 사진이. 그걸 펫이라고 해요. 오마이 사이언스. 펫의 약자는 포지트론 그 P요. P가. 자, 수고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요거 하나만 우주를 할 수 있어요. 전자는 질량이 같기 때문에 좀 더 만들 수 있죠. 양성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양성자는 전자에 2000배나 무겁잖아요. 그럼 우주에도 양성자가 있으면 반양성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양성자를 유럽 가속기에서 만들어냈어요. 만들기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예. 예. 만약에 0.001g 만들어내는데 돈이 그냥 한 뭐 수백억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요. 지구상에 가장 비싼 물질이요. 만들었어요. 만들어갖고 양성자를 반양성자를 만들어갖고 일로 돌리고 양성자를 만들어 일로 돌려요. 입하고 반입자죠. 충돌하는 거예요. 이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고 그 에너지가 수천 개의 입자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힉스 입자를 그래서 발견하는 거예요. 그 정도. 자, 아직 지금 좀 열심히 하니까 4.5층까지 올라왔어요. 4.5. 아직 핵심은 이야기 안 했어요. 마지막 5층 올라가면 자 다시 하면요. 베타 분계라 적고 베타 분계라 적고 주기율표라 읽는다. 베타 분계라 적고 동위원소라고 읽는다. 동위원소라 적고 별이라고 읽는다. 동위원소라 적고 우주라고 읽는다. 동위원소라 적고 베타 분계라고 읽는다.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공식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 이야기했잖아요. 원자는 다시 적고요. 이게 이 간단한 문자는 이제 이게 왜 섬세하게 원자는 원자 핵 전자가 되어 있어요.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가 되어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뭐 있어요? 양성자, 중성자, 전자. 하나, 둘, 셋. 됐죠? 우주는 이거밖에 없어요. 됐나요? 근데 지금 뭘 알았어요, 우리가? 가장 우주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밖에 없는데 전자는 어떤 걸로 안 바뀌니까 일단 제한해놓고 우주의 모든 과정은 뭐밖에 없다고 우주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나요? 뭐?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고 중성자가 양성이 되면 우주 자체가 돼버린다. 오마이사이 됐죠? 그걸 베타 공유라 그래요. 됐나요? 네. 자, 우주는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전자, 양성, 중성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게 사실은 어디서 나왔나 하면 전자는 따로 빼놓고 나면 양성자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주기율표를 양성자 개수로 카운트하다고 처음 발상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모졸리고 그 사람이 가리폴리 전투에서 죽었다 해갖고 명을 거겠잖아요. 됐나요? 우주를 만든 사람. 자, 자 지금부터 별을 만듭니다. 지금부터 우주를 만들어 드릴게요. 자, 됐어요? 자 지금 4.5층까지 올라갔고 한 계단만 올라가면 자, 우주나 지구나 생명이 다 내 발 아래 다 보이는 거예요. 자, 한층 올라갈게요. 자, 우주는 92개 원성돼 있잖아요. 자, 그럼 만들어 보세요. 자, 그다음에 우주는 따라서 우주는 주기율표다. 주기율표는 양성자 개수다. 양성자 개수를 하나, 둘, 셋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우주는 양성자가 하나밖에 없었다. 2개가 헬륨이다. 3개가 리튬 쭉 했잖아. 카본은 6개다. 하나씩 불립니다. 따라서 하나씩 증가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증가하는 거 어디 있어요? 자, 뭐가 증가한다? 중성자, 양성자? 양성자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안 써요. 양성자가 중성으로 바뀌었을 때 양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보면 중성자가 해볼게요. 카본은 12번 카본은 이게 중성자가 6개고 양성자가 6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야 충돌을 받아갖고 요 중성자 하나가 양성자로 바뀌면 잘 뜨세요. 요거는 그러면 요 6개의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 양성자는 6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7이 되죠. 그러면 요건 중성자가 몇 개 돼요? 요게 6개인데 5개로 됐잖아요. 5개 되는 거예요. 그럼 질량을 합하면 7 플러스 5 하면 12가 되는데 요것도 12가 되죠. 그런데 이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양성자가 6개에서 7개가 됐죠. 그러면 양성자가 뭐라 그랬어요? 주기율표에 뭐예요? 번호. 원소 번호라고 했죠. 원자 번호라고 했죠. 원자 번호 7번이 뭐예요? 질소잖아. 여러분들 조음주가 된 거예요. 뭐죠? 탄소에서 질소를 만드는 거예요. 네, 됐잖아요. 탄소에서 질소를 만들었잖아요. 어디서? 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뭐든지 되겠죠. 그럼 자, 예를 들면 하나 해볼게요. 자, 수원이 있어요. 수원이 80번입니다. 79번, 80번이에요. 다르게 봅니다. 수원은 80번입니다. 그럼 양성자 몇 개? 80개. 이 양성자가 P가 80개인데 야가 P 붕괴는 야잖아요. 그러면 중성자 생기고 그 다음에 양전자 생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양성자가 하나 줄여갖고 그러면 양성자가 하나 줄여졌죠. 수원에서 HCG 됐죠? 양성자가 80개가 수원인데 양성자가 하나가 중성자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수원은 요 바뀌고 나서 양성자는 몇 개예요? 양성자가 79개죠. 양성자가 79개 주기율표 원소 이름 골드요. 오마이사이언스. 이야, 여러분들 연금술사가 된 거예요. 그래. 그래, 됐어. 자, 그래서 됐죠. 이제 주기율표 다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겠죠. 위로도 가고 밑으로 다 늘어졌죠. 바로 요 베타 붕괴. 요걸 버려놓으면 따라서 요걸 플러스 베타 붕괴. 요걸 마이너스 베타 붕괴. 마이너스 베타 붕괴, 요 플러스 베타 붕괴가 있었더니 뭐냐면 양성자 하나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바로 수원에서부터 금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플러스 베타 붕괴, 마이너스 베타 붕괴에서는 어떻게 되죠? 카본에서 질소로 바뀌어졌죠. 자, 이하 동문, 따라서 이하 동문. 자, 주기율표 다 만들었죠? 자, 5점 수고했습니다. 자, 이 시험도 동위원소에서 나왔다는 거 알죠?